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선형회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 여러분이 티처블 머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머신러닝 맛보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미니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 코딩 없이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분류기를 쉽게 해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교수님이 해당 실습을 미니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하길 하면서 얻기 바라는 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어떤 점이냐?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기존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 기술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제일 컸습니다. 기존 소프트웨어, 즉 기존 프로그래밍인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의 경우는 어땠죠? 문제가 주어지고 인풋과 아웃풋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간 이런 편이었어요. 어떤 함수 혹은 블랙박스를 짜는데 이미 교수님들이 인풋과 아웃풋을 정확하게 정해둡니다. 입력 예시라는 게 여러분 항상 있었죠. 그 입력 예시를 뱉을 수 있는 정확한 함수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솔루션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직접 코딩을 했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시간에 배웠던 각각의 알고리즘들을 떠올려 보면 어떤 문제 유형은 어떤 의사 코드로 해결을 하면 된다라는 블락이 있었고 그 의사 코드를 결국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래밍으로 변경하는 연습도 했었죠. 즉 솔루션을 여러분이 직접 찾습니다. 관건은 직접입니다. 근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여러분들이 티처블 머신을 통해서 했을 때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입력으로 넣어주고 태스크, 즉 모델을 지정해주면 알아서 머신이 솔루션을 찾아줬죠. 기억하시죠? 자, 데이터는 뭐죠? 여러분들이 교수님 동영상의 예시로 살펴보면 머그컵과 리모컨을 가지고 교수님이 카메라로 촬영해서 영상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태스크는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가 있었고 음성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가 있었고 포즈 에스티메이션 하는 태스크가 있었어요. 티처블 머신에서 제공하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교수님 예시로는 영상 분류기라고 하는 태스크의 모델을 지정했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떠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그 다음 한번 학습이 끝난 이후에, 즉 기계가 배운 이후에, 즉 최적의 솔루션을 기계가 찾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다른 또 영상을 모델에 넣어서 이거 리모컨이야, 이거 머그컵이야 라고 답을 내주는 이 모델 답 솔루션을 구했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건요. 기존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기계가 배운다. 머신 러닝이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머신은 기계고요. 러닝은 배운다, 학습한다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계가 배운다라는 말을 좀 더 고민해 보시죠. 여기서의 기계는 컴퓨터고요. 태스크 모델을 배운다라는 거랍니다. 태스크별 모델은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선형 회기,
선형 분류 등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분류라는 문제와 획이라는 문제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티처블 머신에서는 분류에 대한 모델만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또 이게 결국에는요, 선형 회귀와 선형 분류 같은 모델을 배운다라는 말은요, 모델의 파라미터를 배운다는 뜻에 해당합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모델 파라미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기계가 배운다라는 말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은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단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머신러닝에 대한 그 레시피를 알지 못하고, 즉 방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을 때 그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머신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톰 리첼 교수님의 그 세 가지 머신러닝의 3요소, 경험, 작업 목표, 성능 지표에 대한 말이 나오잖아요.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티처블 머신의 사례를 대입해 보면요, 결국 학습이란 사람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식이 성장해 가는 것을 기계가 따라하는 겁니다. 즉 경험은요, 여러분이 모은 데이터예요. 여러분은 열심히 데이터를 모아서 정답을 알려줬습니다. 교수님의 경우는요, 머그컵 사진을 250장에서 300장 정도 모아서 기계한테 알려줬어요. 컴퓨터에게, 야, 이게 모두 다 클래스 1에 해당하는 머그컵이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리모컨을 모았어요. 리모컨을 300장 정도 모으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이 영상은 모두 다 리모컨이야. 클래스 2란다 라고 또 정답을 알려줬습니다. 즉 계속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머그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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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그컵이야. 서로 다른 방향에서의 머그컵을 촬영된, 이쪽에서 바라보고 이쪽에서 바라보고 이쪽에서 바라보고 이쪽에서 바라본 영상을 넣어주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런 영상 분류의 작업 목표가 정해져야 됩니다. 일단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기계가 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데이터와 정답을 알려줬고요. 여러분은 기계에게 또 얘기합니다. 이거 분류기야, 분류기. 이거 분류하라는 뜻이야 라고 계속 알려줬었어요. 즉 여러분이 이미 티처블 머신에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골랐기 때문이죠.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여러분이 골랐어요. 또는 여기 오디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고를 수도 있었죠. 즉 작업 목표에 따라서 태스크 모델이 선정됩니다. 그리고 성능 지표라는 게 필요하대요. 즉 점점 똑똑해지는 방향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점점 우리가 똑똑하지 않은 방향으로 머신이 학습되고 훈련이 되면 안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내가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 거죠, 여러분? 네, 계속 우린 답을 알고 있어요. 모델을 학습하면서 이게 머그컵이야 라고 머신한테 알려줬을 때 다음번에 또 물어봐요. 이제 머그컵을 이렇게 모아서 공부를 시킨 다음 이 데이터를 다시 또 나중에 넣어서 물어봤을 때 공부의 결과물이 머그컵이야, 머그컵이야, 머그컵이야 하고, 어떤 거는 분명히 머그컵이었는데 리모컨이야 라고 대답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리모컨이야 라고 대답하는 이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다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 공부를 시킵니다. 이렇게. 아니라니까, 이거 리모컨 아니고 머그컵이라고 머신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평가 성능 지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즉 여러분은 이미 지난 티처블 머신을 통해서 어떻게 기계에게 다양한 경험을 시키고 어떤 작업 목표를 심어주고 어떤 성능 지표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었던 겁니다. 아무튼 학습이라는 건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동안 학습 기반 방법론을 배우지 않고요. 전문가 지식을 직접 구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C언어, 고급시,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미 나에게 정해준 레시피를 가지고 그대로 코딩하는 걸 배웠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학습 기반 방법론을 배우기 위해서는 마인드셋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아무튼 여러분은 지난 시간까지 기존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다른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이렇게 인공지능 데이터와 태스크별 모델을 지정해주면 최적의 솔루션을 기계가 찾아주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합니다. 즉, 그 중에서도 어떻게 모델을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은 그냥 티처블 머신을 통해서 모델을 선택만 했어요. 여러분이 코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이 직접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모델을 코딩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티처블 머신을 쓰지 않고도 여러분이 모아놓은 머그컵과 리모콘의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요. 여러분의 프로그래밍 모델을 통해서 머그컵이다, 리모콘이다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똑똑한 모델을 설계할수록 티처블 머신보다 좀 더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머신러닝의 사례인 리니어 리그레션을 지금부터 교수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은 선형 회귀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합니다. 자, 대표적인 선형 회귀 문제의 사례예요. 10시간을 공부한 학생은 시험에서 90점을 맞고요. 2시간을 공부한 학생은 30점을 맞는다 라고 하는 이런 통계적 자료가 있습니다. 통계 자료. 그러면 갑자기 어떤 학생이 고민을 해요. 내가 그럼 7시간을 공부하면 몇 점을 맞을 수 있는 거지? 자, 우리는 이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을 때 이와 같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한번 플랫을 해봤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실제로 지금 2시간에 30점, 3시간에 50점, 9시간에 80점, 10시간에 90점 이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있고요. 빨간색 점선은요, 추정선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대략적 그 경향성을 고려해서 그어놨습니다. 1차 방정식을요. 자, 그러면 경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데이터를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어놓은 선이니까 7시간을 공부하면 몇 점일까요? 네, 대략 65점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근데 사람은 방금 교수님이 여러분이랑 같이 한 것처럼 대략적인 선분을 그어서 뭐 이 정도 맞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기계는 어떻게 할까요? 기계는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좀 더 단순화시켜 볼게요. x와 y에 대한 입력값을 쉽게 x가 1일 때 y가 1, x가 2일 때 y가 2, x가 3일 때 y가 3인 데이터로 좀 심플리파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이와 같이 변하게 되네요. 자, 이제 우리는 가설 설정이라는 것을 할 겁니다. 가설 설정, 하이포테시스라고 불리워지는 건데요. 교수님 이게 뭔가요? 네, 여러분이 지금 풀 문제의 모델을
정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러한 수학적 범주 안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는 거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한다고요? 아이고. 우리는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설을 리니어 선형 방정식일 거라고 가정합니다. 자, 선형 방정식이라고 가설을 세웠어요. 우리의 모델은 선형이야 라고 가설을 세우는 순간 hx는 wx 플러스 p 어때요? 여러분이 잘 아는 1차 방정식의 꼴이 되었죠. 기울기와 절편으로 이루어진 1차 선형 함수가 생겼습니다. 자, w와 b라고 하는 변수에 의해서 정말 다양한 방정식이 나올 수가 있죠. 노란색 방정식과 파란색 방정식과 빨간색 방정식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정식 중에서 어떠한 방정식, 즉 어떠한 모델이 가장 우리의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걸까요? 우리의 모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의 경향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함수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함수의 답과 정답의 차이가 적은 녀석이요. 그쵸? 자, 실제로 우리는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예측한 값은요. 지금 파란색 모델의 경우 1을 넣었을 때 1.5, 1을 넣었을 때 1.5, 2를 넣었을 때 1.8, 3을 넣었을 때 2.1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원래 정답은 몇이었다고요? 1,1, 2,2, 3,3. 그쵸? 요 오차 차이가 적은 녀석이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습할 데이터를 잘 표현하고 있는 모델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런 차이를 지금부터 우리는 코스트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가장 기억해야 될 것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가설 설정이었어요.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 모델을 이와 같이 1차 선형 방정식으로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스트 펑션을 만들어야 돼요. 이 코스트 펑션이라 하면 뭐라고요? 오차입니다. 오차. 이렇게 이 에러. 코스트 펑션은요. 로스 펑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같이 혼용되는 말들이니까 기억하면 좋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코스트 펑션과 로스 펑션, 오브젝티브 펑션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스트 펑션을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h의 h of x라고 하는 거는 예측된 값. 그쵸? 예측된 값이에요. 우리의 모델에 의해서 예측된 값. 그리고 이게 참값, 정답이죠. 정답. 이런 거를 또한 GT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라운드 트루스. 아시겠죠? 이렇게 예측된 값과 참값의 차이를 코스트 펑션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코스트 펑션의 가장 작은 값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W와 B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게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모델 파라미터, 즉 학습 결과물에 해당이 되겠죠. 자, 코스트 펑션은 이렇게 된다라고 교수님이랑 얘기했어요. 좀 더 수학적으로 이쁘게 포뮬레이션 해보려고 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x1, y1, x2, y2, x3, y3였으니 대입을 해보죠. 예측된 값, 참값을 빼서 제곱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코스트 펑션과 같은 오류, 오차, 에러를 구할 때요. 제곱을 하는 이유는요. 음수가 나왔을 때, 만약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왔을 때, 2가 나왔을 때를 그냥 더하게 되면 0이 되잖아요. 얘도 오차고 얘도 오차니까요. 그래서 이 차이를 제곱을 통해서 양수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음과 양에 의해서 값이 상쇄되지 않거든요. 자, 다시.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측된 값과 참값을 빼서 제곱. 똑같이요. 예측된 값, 참값 빼서 제곱. 예측된 값, 참값 빼서 제곱. 한 다음에 총 개수가 3개였으니까 3으로 나눴습니다. 어때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코스트 펑션의 값이죠. 멋있게 수학적 포뮬레이션 하면 이와 같습니다. 자, n분의 1인 이유는 전체 샘플의 수로 나눈다. 즉, 전체 샘플의 평균인 겁니다. 에러 평균. 아시겠죠? 중요한 건 이제부터 이와 같이 만들어진 코스트 함수 그리고 이 코스트 함수의 h of x는 이렇게 가설 설정했었습니다. 가설 설정. 여러분 이게 나중에는 h of x가 바뀔 수 있어요. 이 코스트에 대한 함수는 그대로 둘 수 있지만 가설 설정은 여러분의 모델이 바뀔 때마다 선형이 아니라 만약에 선형 회귀가 비선형 회귀로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요 h of x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계세요. 자, 봅시다. 요 코스트가요. 결국 h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h에서 우리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w와 b에 해당합니다. 모델 파라미터라고 그랬죠. 미터. 요 WB와 어떤 값을 갖냐에 따라서 코스트의 값이 결정짓게 됩니다. 즉, 우리는요, 코스트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W와 B를 찾는 것이 바로 선형 회귀 문제의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겠죠. 즉, 우리는요, 학습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학습하게 되냐면요, W와 B 값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W와 B 값을 우리가 직접 찾는 게 아니라요, 주어진 데이터에 의해서 X, Y 데이터에 의해서 계속 머신이 스스로 알아서 W와 B 값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겁니다. 누군가가요, 우리에게 기계가 어떻게 시험 점수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결국 이 코스트를 미니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W와 B 값을 찾음으로써 기계가 시험 점수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죠. 그쵸? 나중에는요, 만약에 우리가 이미 W와 B를 구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물어봤어. 7시간 공부했을 때 우리는 몇 점을 맞게 됩니까? 라고 하면 X에다가 7시간 대입하고 구해진 W와 B 값을 가지고서 요 H of X가 바로 예측된 점수잖아요. 를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좀 감이 오시죠? 자, 그러면 교수님, 요 식은 어떻게 푸는 겁니까? 수학적으로는 풀 수 있는 겁니까? 예,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수님이랑 지금부터 어떻게 저런 식들을 수학적으로 풀어가는지를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해요, 여러분. 논문 같은 거 많이 보면 책 같은 거에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그냥 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혹은요, 아규민이라고 하기도 해요. 아규민은 아규먼트를 찾는 거예요. 요 밑 뒤에 있는 함수를 최소화하는 아규먼트 WB를 찾아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즉 조심해야 될 건, 기억해야 될 건 요 밑에 있는 변수들, 파라미터를 기억하셔야 된다. 자, 지금부터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좀 쉽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지금 우리가 원래는 WX 플러스 B였던 것 중에 B를 먼저 제거를 하고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 of X는 WX다 라고 가정하고요. 코스트는 그러다 보니까 B가 사라져서 W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도록 해놨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W에 의해서만 코스트 값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번 구해볼까요? W가 만약에요 1이라면 어떤 값인지 알 수 없지만 1이면 코스트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교수님이랑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x1, y1, x2, y2, x3, y3는 요래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m은 총 3개, 3분의 1 중괄호 열고 W1 곱하기 X11 1 마이너스 1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2 2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33 3 마이너스 3의 제곱 중괄호 닫고 하면요 사라지고 해서 0이 되네요. 코스트가 0이네요. 자, 다음 W가 1일 경우에는 몇일까요? 한번 또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있으니까 그냥 보고 하겠습니다. 3분의 1에 W 그리고 데이터 X1, Y1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3분의 1에 가로 열고 1 더하기 이거 0 마이너스 2 2는 4 더하기 날리고요. 3, 3은 9 해서 어떻습니까? 3분의 14 그러니까 얘는 몇이에요? 4.67에 해당되네요. 자, 이렇게 W고 이게 코스트 값일 때 W가 1일 때는 코스트가 0이고 W가 0일 때는 코스트가 4고 이렇게 되네요. 그럼 W가 2일 때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3분의 1에 2 곱하기 1 마이너스 1의 제곱 2 곱하기 2 마이너스 2의 제곱 2 곱하기 3 마이너스 3의 제곱 1 2는 4의 2의 제곱이니까 4 6에 3, 3은 9 똑같이 4.67이네요. 자,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되는 그림일 겁니다, 여러분. 그쵸? 어떻게 하냐고요? 교수님은 미리 그려봤어요. 네. W가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코스트 값을 구해보면요. 이와 같은 형태를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대략 예측은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 W가 이게 변수고 이게 상수라고 가정했을 때 이미 W의 제곱꼴이라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코스트 함수는 이와 같이
오목혹은 볼록한 형태의 2차 방정식의 모양을 가질 거라는 거를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었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였죠, 여러분? 네, 이 위치예요. 사람이 눈으로 보면 교수님, W가 1일 때요. 코스트 값이 0이 돼서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W 값은 1이에요. 라고 사람의 눈으로 딱 대답하면 참 좋은데 이 그림을 머신이 직접 그려서 직접 요 위치가 최소점이라는 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고 불리워지는 경사 하강 알고리즘이 이와 같은 수학 문제의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경사 하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생겼을 때요, 이게 다 경사잖아요. 경사면들을 점점 조금씩 이동하면서 이와 같은 극소 지역을 스스로 찾는다라고 하는 알고리즘이기에 이름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혹은 사람들이 G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가장 낮은 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도 없이 산꼭대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근데 지도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땅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죠? 네. 경사가 있는 곳을 무조건 찾아서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죠. 고도가 가장 낮은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쓰겠죠. 누가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계속 동일한 고도 상에서만 걸어 다닐 일은 없습니다. 즉, 기울기가 큰 지역을 계속 찾아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결국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지점이 될 텐데요. 기울기는 무엇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됐죠? 미분입니다. 우리는 특정 방정식, 특정 함수의 미분값을 통해서 그 위치의 기울기 값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함수의 W가 1인 위치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면 아마 0에 해당될 거예요. 자, 어떻다고요? 기울기가 존재하는 곳, 어느 곳에서부터 시작되든 간에요. W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곳을 향해서 이동하면 됩니다.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발산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W를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반드시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돼요. 자, 한번 코스트 함수를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어요. 수학 증명 데리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상수는 넣고 빼고 했었죠. 우리가 2분의 1이라는 녀석을 미리 한번 넣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미분해 볼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걸 미분할 거예요. 자, 아까 코스트 값을 미분을 했을 때 편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2분의 1을 넣는다고 했었습니다. 요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갱신되는 W, 이건 현재값,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t면 얘는 t 플러스 1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t 플러스 1, t 네. 지금 현재의 요 코스트 위치에서의 미분값
x의 일부 값을 곱해서 뺍니다. 이 소리는 뭐죠? 개념적으로 볼게요. 여기가 이만큼이 기울기예요, 여러분. 그쵸? 요 함수의 미분 값이니까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만큼을 빼래요. 여기를 살펴볼게요. 여기가 지금 이 기울기예요. 여기 위치의 w는 4라고 가정합시다. 여기 이 위치에서의 기울기가 만약에요. 지금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2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보통 이 알파는 1보다 작은 값들이거든요. 0.1, 0.01에 해당되는데 0.1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갱신할 w는 4-0.1 곱하기 2가 돼서요. w는 3.8이 됩니다. 자, 3.8로 이동했어요. 4에서 3.8 요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w는 몇일까요? 또 해볼게요. 3.8 마이너스 0.1 곱하기 여기 위치에서의 기울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요 위치에서의 기울기는 아까 요 위치에서보다 기울기보다는 작을 테니까요. 1.8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3.8 마이너스 0.18 해서요. 3.62로 다시 또 갱신되죠. 즉 조금씩 W가 갱신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한 번 연산할 때마다요. 그러면서 우리는 경사 하강 알고리즘의 W 값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0이 될 때까지 움직이고 싶습니다. W가 0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W가 더 이상 변하지 않아서 이 코스트가 가장 작은 값이 될 때까지인 겁니다. 그렇죠? 더 이상 요 뒤에 있는 텀이 0이 되어서 WT가 항상 이렇게만 들어가게 되는 시점이 생기겠죠. 그쵸? 그때까지 W를 갱신하는 겁니다. 요 미분하는 값이 0이 된다. 즉, 요 지점이겠죠. 요렇게 기울기를 가지고 오다가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습니다. 이게 경사하강 알고리즘의 개념적인 거고 수식을 다시 찾아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코스트 W를 한번 미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분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코스트 값을 요 코스트로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분을 하려면 W로 미분을 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 안에 있네요. 그쵸? 요 2 앞으로 내려옵니다. 아이고, 여기가 아니네요.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요 안에 W로 미분.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그리고 나서 그냥 써주기. 여기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본적인 미분하는 방법은 기억나실 거고 사실은 기억 못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교수님이 왜냐면 미분하는 온라인 툴들을 알려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요 코스트를 미분했을 때 요와 같은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 2 사라지고요. 그래서 알파 곱하기 n분의 1에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wx y 가로 열고 닫고 x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실제로 이제 여러분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요와 같은 수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언제요? 네, 우리의 h of x가요 wx로 되어 있을 때 이렇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굳이 미분을 기억을 하기가 힘들면 온라인 편집기를 쓰면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 내가 원하는 이퀘이션을 이렇게 넣어주면 바로 우리에게 미분의 결과를 짜잔 하고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이런 곳을 쓰셔서
직접 계산을 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 뭐다? 코스트를 가장 적게 가질 수 있는, 즉 이와 같은 2차 함수에서 가장 값을 적은, 코스트가 가장 적은 곳에 변수, 파라미터를 구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한다? 미분이라는 거를 활용하면 되더라. 즉, 더 이상 W 값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면 되더라. 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배우면서 하이퍼세시스를 먼저 보였죠. 1. 가설 설정을 먼저 배웠습니다. 2. 그리고 정답과 가설 설정 사이에서의 오차에 해당하는 코스트 설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3. 이 코스트를 설계한 다음 우리가 원하는 모델 하이퍼세시스의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한 방법,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인 GD를 배웠습니다. 자, 기억하시면 돼요. 리니어 리그레션인 선형 회귀라고 하는 방법론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들이 막 있어요. 그 데이터들은 우리는 선형 회귀로 풀 거다. 그러니까 가설 설정을 1차 선형 방정식으로 한다. h of x는 wx 플러스 p다. 그때 코스트 함수는 어떻다? 그렇다. 우리의 정답과 h of x와 예측된 값과 정답의 차이로 구할 수 있다. 좀 더 얘기하면 요거는 n분의 1 i가 1에서 m까지 wx i-yi의 제곱이다. 이게 코스트 함수였죠. 요 코스트 함수를 가장 적게 가질 수 있는 w와 b 값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으로 구할 수 있더라. 자, 잠깐 우리는 이와 같은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기억하려고 해보세요. 우리가 배운 2차 방정식은요. 방금까지 얘기했던 2차 방정식은 컨벡스 펑션에 해당이 됩니다. 즉 어디에서부터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시작하든 상관없이요. 항상 이렇게 경사도를 내려가다 보면 같은 곳에서 만나요. 이 의미는 수학적으로 멋있게 얘기했을 때 글로벌 미니멈이 존재한다. 글로벌. 어디에서부터 어떤 스페이스에서 봐도 항상 최소점, 극점이 한 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봤을 때 여러분 딱 봐도 그래 보이죠? 근데 non convex 펑션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림인데요. 이런 것들은 non convex 펑션은 이런 거예요. 시작점이 다르면요. 점점 경사도를 내려가다 보면 도착하는 최소점이 서로 다릅니다. 즉 이런 곳들이 우리는 국소적 최소점이라고 불러요. 여기도 보통 로컬 미니마라고 수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국소적 최소점이 여러 개인 함수는 non convex 펑션이고요. 참 어려워요. 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가
최소값을 보장할 수도 있고 보장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는 참 다행이에요. 항상 최소점을 동일하게 갔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든 상관이 없죠.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기억하셨다가 교수님이 나중에 뒷부분에서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런 함수는 컨벡스인가요? 넌 컨벡스인가요? 그러면 글로벌 미니멈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그러면 글로벌 미니멈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라는 이런 문제를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교수님이랑 같이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 이 동영상은 컨벡스와 넌 컨벡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Hey everybody, Mr. Buckleback here on Hat Day with a couple of examples of convex and non-convex sets in case you want to take a look at a couple more. So we'll talk about those right now. We have a figure on the screen here that is color in, denoting that everything within this figure here is a part of the set. And we're going to determine whether or not it is convex or non-convex. And this would be a non-convex figure because if I take 2 points and plot point there, and let's plot another point here. If I connect those 2 points with a segment, a line segment, go from this point to this point, notice that this segment here goes out of the figure. It's not in the set. This part of the line segment is not in the set that is colored in. So therefore, this set, this yellow set here, is non-convex because when we connect these 2 points, the line goes outside of the figure. Sure, we can take 2 points. 자, 어때요? 넌 컨벡스인 이유는 도형 내에 있는 어떤 임의의 두 점을 지정해서 연결을 했을 때 그 연결한 두 포인트 상에 요 바깥을 지나는 영역이 존재하게 된다면 넌 컨벡스라고 얘기하고 있죠? 계속 이어서 볼게요. Within the figure and connect these two, and that segment stays inside the set. So you'd say, well, wouldn't that be convex? No, because we have 2 points here that go out of the set when they are connected. It has to work for every 2 points, any 2 points within the figure. So this would be, let's type it out, non-convex. And it's non-convex because of this segment right here. Let's do another one. This figure here would be, 이 도형은 어떨 것 같아요? 컨벡스일까요? 넌 컨벡스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춰 보시고 여러분이 두 포인트를 연결해서 한번 맞춰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볼게요. convex. Because if we take any 2 points, put a point here, put a point here, if we connect those 2 points with a segment, that's within the set. We put 2 more points, let's say this one and this one, though that would also be within the set as well. So we can pick any 2 points. I mean, I can go on and plot points all over the place. And no matter what, no matter which 2 points I pick to connect, the segment that connects these 2 points will be within the shaded area there. So this would be a convex set because any of those points that are on the screen that are in the figure here, they will all be within the segment. If I was to connect those two, the segment would be within the set. So this would be convex also. And you can just do this all day long. I'm not going to, but I could, but I'm not. Moving on, this one here. Notice this figure here is not shaded in. So that means that the stuff within the circle is not within the set. So the only points that are within the set are anything that's on the circle. So this is in the set, this is in the set, this is in the set, this one, so on and so forth. But I have to be on the circle because the interior is not shaded in. Well, if I connect this point to this point, well, this segment is going outside of the set to get across to that other circle. It has to be a line segment, it has to be a straight line. So with that, this would be non-convex. That would be a non-convex set. Make that a little bit bigger so you can see it. Oh, maybe that didn't help. There we go. That's a non-convex set because that segment goes outside. This one's a little different. Notice that now, I don't know if you can see that or not, but the interior is shaded in.
So now this is a point in the set, this is in the set, this is on the set, anything on the circle. And notice I can plot all these points. I can pick any 2 points I want to, put them all over the place. And if I connect any of these points within the set, I will always, the segment will always be within the set. So therefore, this would be a convex set, because we are always within the set, no matter what. Couple more. This one here, you could say, well, plot a point here and here, connect those two, must be convex. Plot a point here and here, connect those two, that must be convex. Well, what if I connect this point to this point? Now we have an instance of the line segment connecting these 2 points going out of the set. Therefore, what does that mean? Yep, non-convex.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컨벡스와 넌 컨벡스의 개념까지 이제 교수님이랑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 우리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런 문제를 맞추고 싶었던 거였죠. 7시간 정도를 공부를 하면 나는 이번 시험에서 몇 점을 맞을까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어떤 모델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지 우리는 감을 잡고 우리가 골라줘야 돼요. 선택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문제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런 문제는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설 설정을 하고요. 코스트 펑션을 디자인을 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델 파라미터를 구합니다. 자, 가설을 이렇게 정했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델 파라미터는 뭐죠? W와 B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는 W와 B 값을 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코스트 펑션을 통해서요. 코스트 펑션은 무엇이었죠? 네, 가설 설정을 통해서 나온 예측된 값과 실제 데이터의 Y 값의 차이로 구성되어 있는 이 오류, 에러를 얘기합니다. 코스트 펑션은 뭐라고 또 불려졌죠? 로스 펑션이라고도 얘기했고요.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기 또 교수님이 이렇게 요약을 해놨었네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또 그 다음 이제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인 멀티베리어블 리니어 리그레션을 공부를 다시 하도록 할 겁니다. 곧 만납시다, 여러분.